MBS 초대석의 양승용입니다. 새싹이 움트는 봄철, 농촌의 일손은 점점 바빠집니다. 그러나 활기차야 할 농촌의 봄이 아직은 무겁습니다. 농업계 역시 코로나19로 농산물의 판로가 막히고 노동력 수급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신종 전염병까지 농업 농촌 앞에 산적한 현안을 어떻게 풀고 새로운 동력은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농촌진흥청의 허태용 청장을 초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허태용 농촌진흥청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취임하셔서 이제 8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은 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또 특히 우리 한국 농업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요. 기상재해도 겹쳐서 농업 농촌이 참 힘든 시기를 지냈습니다. 그 와중에 그 중책을 맡으셔서 책임감도 무겁고 또 어려운 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8월 15일자로 취임을 했는데 그때 52일간 긴 장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몇 개 올라왔고요. 또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농산물들의 판로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상당히 힘든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벌써 6개월 이상이 훅 지나갔고 우리 농업인들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잘 버티고 계신 것 같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농촌진흥청은 한국 농업과학기술의 메카 이렇게 불리는 그 국가의 연구기관인데요.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 농촌진흥청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농촌진흥청은 크게 보면 미션이 세 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가 미래의 농업을 준비하는 기관입니다. 새로운 기술들을 또 미래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사전에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뭐니 해도 우리 농업인들이 안고 있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 해당 문제점들을 해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게 이제 두 번째가 되겠고요. 예. 또 세 번째가 이제 아시다시피 새로운 품종, 기후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해서 또 우리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산을 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은 항상 우리 농업인들하고 같이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함께 할 그런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올해 농진청의 비전이 살고 싶은 농촌, 삶이 행복한 농업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취임 때부터 강조하신 그런 비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 농촌에 대한 우리 청장님의 철학이 담겨 있는 건가요? 농촌이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고령화가 되고 있고 또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군이 지금 지자체로서의 기능을 소실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또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먹고 살아야 되고 그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데가 농촌이고 또 우리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데가 농촌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농촌이 젊은이들이 찾는 그런 농촌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와서 농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자기 삶을 맡기고 자아를 실현해 나가는 그런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농촌과 농업을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살려나가는가가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비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농업의 미래를 이제 담당할 디지털 농업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자, 얼마 전 뉴스에서 흥미로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 농진청에서 그 남극에 있는 세종 과학기지에 식물 공장을 보내서 현지 대원들이 된장찌개를 끓여 먹을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남극 지방에는 겨울철이 되면은 이게 신선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주위가 깡깡 얼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10년이 지난 지금쯤에 여기에다가 좀 40피트짜리 좀 더 큰 식물 공장을 하나 지금 이미 이제 도착이 해가지고 지금 시험 가동 중에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엽채를 중심으로 이렇게 생산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애호박이라든지 고추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과채류까지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구축이 됩니다. 예. 또 우리 지능청에서 직접 원격으로 이 모니터링도 하고 아. 또 양분을 어떻게 공급한다든지 예. 하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냥 단순히 된장찌개만 끓여 먹었다 그러면 이제는 애호박을 넣어가지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향수를 달라면서 아. 실질적으로 그것을 삼겹살도 구워 먹는 이게 예. 해보니까 연구 성적도 상당히 좋아지고 또 향수도 달릴 수 있고 또 우울감에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그 연구자들이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또 우리나라의 그 스마트팜 기술들이 또 선전할 수 있는 좋은 기기가 된다 이 생각합니다. 인근에 있는 일본에 있는 기지에서도 상당히 부러워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겠네요. 예. 예. 자, 농업 농촌이 이제 직면한 여러 문제 중에서도 아마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농촌 인구의 감소, 고령화되면서 청년 농을 어떻게 농촌으로 유인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과제들이 정말 큰데요. 이런 것들도 디지털 농업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시설 원해, 그다음에 일부 축산 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을 제어하면서 이런 디지털 농업이 스마트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밀 농업에서 스마트팜으로 넘어온 상태고요. 예. 이제는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진단하고 AI를 통해서 또 처방을 하고 경영을 할 수 있는 예. 이런 디지털 농업이 이제 데이터 농업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능청장으로 와서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지능청이 상당히 토양 데이터, 그러니까 토양 수분이 얼마 정도 있는지, 예. 또 그 토양에는 어떤 양분들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흙토람이라는 정보들을 갖고 있고요. 예. 또 기상청에서 슈퍼컴퓨터 3호기를 우리한테 이미 이전해 줬고요. 또 곧 한 4호기가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지금까지는 뭐 동네 단위 정도가 아니고 이제 농장 단위로 그 기상이라든지 온도라든지 강수량이라든지 또 바람 세기는 어떻게 되는지를 예. 이제 이 통계들이 데이터들이 저희들한테 다 이제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한다 그러면 시설 원해와 축산 쪽에 한정되어 있던 이 스마트팜을 이제는 노지까지로 확대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젊은이들이 고되고 힘든 것들에 대해서는 좀 농기계한테 맡기면서 예. 어떤 인자들이 그 수량 구성 요소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자가 뭔지 예. 또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뭔지를 저희들이 데이터를 해서 그걸 계속 뒷너닝을 시킨다 그러면 최적의 방법을 또 농약과 비료도 적혀주면서 최적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노지 디지털도 쉽게 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현을 해놔야만이 결국은 식량 안보라든지 이런 것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각 가학원별로 단순히 뭐 보니까 우리 진흥청도 보니까 이 쪼가리들에 대한 그러니까 각각의 쪼가리들에 대한 연구들은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데 이걸 퍼즐로 맞춰 보니까 잘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잘 안 보인다 이거죠. 그럼 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가에 대한 그 그림들을 그려서 각 가학원별로 지금 실증 단지들을 올해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증 단지를 조성을 해보면서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연구는 뭔지 또 우리 농업인들이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실증하면서 좀 노지도 이 시설 안에서 환경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듯이 노지에서도 미리 환경 변화를 예측을 하고 또 환경이 닥쳤을 때에 그 대비를 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좀 쉽게 농사를 질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만이 젊은이들이 시설뿐만 아니라 노지에도 도전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그것이 돼야 식량 안보가 우리 주로 노지 작물에 대해서 식량 안보를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림을 사실은 작년 우리 11월 3일 날 디지털 농업 추진단을 발족을 시켰고요. 이 디지털 추진단에서는 지금 지능청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데 이것들이 보면 우리 자체 내에서도 디지털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수량에 미치는 연구들을 많이 구성 요소에 미치는 인자들을 연구를 해놓고 있는데 이것들이 상호 어떤 작용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그 연구진들의 디지털을 먼저 일단 추진하고 있고요. 또 육종도 우리가 이제 염색체 분석을 다 해놨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빠르게 우리 기후 변화에 적합한 품종을 만들어낼 거냐, 또 기계화에 적합한
예를 들면 콩 같은 경우에는 꼬타리가 약 한 10cm 이상에서 꼬타리가 달려야만 이제 기계 소화가 가능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까지 필요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육종을 어떻게 할 거냐, 또 재배 기술은 또 어떻게 할 거냐, 또 저희들이 올해 이제부터 투입하게 되는데 인공위성을 2023년도에 목표로 지금 쏘아 올리는 거기에 과학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우리 농업 분야에 농업위성을 부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3일 간격으로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노지에 있는 영상 정보들을 그러니까 파종 상태가 어떻고 또 병해충이 발생됐는지 안 됐는지까지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영상 데이터들이 우리 이게 센터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병해충 관리라든지 또 수급 관리, 예. 더 나아가서는 이게 수확 시기를 어느 정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시설 운해보다는 못하겠지만은 비료라든지 또 이게 관리를 통해 가서 물 대기를 한다든지 조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갖춰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디지털 농업이라는 것이 생산뿐만 아니라 수확 후 관리, 그다음에 또 소비자들의 관리, 또 추석이 빠르면 어떻게 또 그 전 년도부터 작물 관리를 그에 적합하게 뭐 바꿔 가지고 또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작업들을 1차적으로 벼, 밀콩을 비롯해 가지고 양파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 11개 품목에 대해서 금년도에 한번 인공위성에는 영상 데이터는 없지만은 우리가 한번 연구진들이 농장에 한 4군데, 그다음에 우리 가학원별로 있는 포장해서 실증 단지를 구축해 가지고 한번 그걸 실증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금년도는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특히 노지 디지털에 대한 출발의 원년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모든 역량을 그게 집중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 작업들이 이제 기술이 확보가 되고 발전을 하게 되면은 우리 수급 조절이 참 고질적인 문제인데 그것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상당한 기대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디지털 농업의 수준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농업 선진국에 비하면 어떤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시설 원해의 경우에는 한 2.5단계까지, 3단계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2.5단계 정도 가 있는 거고요. 축산이 한 1.5단계에서 2단계 사이에 와 있고 노지는 이제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존 디어라든지 농기계회사라든지 몬산토라든지 종자회사들이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이 종자나 농기계를 팔고 농가들이 그걸 활용할 때에 어떻게 재배해야 되는지까지도 다 자기들이 이게 컨설팅을 하면서 데이터화 해가지고 직접 해서 또 관리를 해주니까 고객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자기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미국보다는 좀 상당히 지금 뒤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노지 쪽은. 그다음에 일본도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아직까지 데이터 양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면은 그래도 그 선진국의 수준에 못 미치지만은 상당한 가능성은 있는 그런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잘 활용하면은 아마 곧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 청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진행 중이시니까 속도를 내서 아마 조만간에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농촌 소멸을 막고 농촌을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함께 농업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청년농 육성 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청년농을 많이 좀 유인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는 어떤 계획이나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서울대학교 인구학 교수가 자기 딸이 둘이 있는데 그 딸을 농구로 보내겠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이 농촌의 인구가 100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50밖에 청년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꼭 농사를 짓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관련된 산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하면은 이 비전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농촌이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제가 한농대 총장을 하면서 젊은 친구들이 나가서 영농에 종사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상당히 이 소득을 올리고 있고 또 성공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농대 친구들이 애로사항이 뭐냐면은 제가 3학년 되면은 졸업 논문을 작성하거든요. 이제 창업 설계를 하게 되는데 전부 다 이제 사업 설계가 1편 다 똑같아요. 농업 후계자 자금을 빌려서 어떻게 하게 땅을 사서 어떤 시설을 해가지고 무슨 작물을 심어서 이렇게 농사를 짓겠다 하는 그런 설계도를 이제 그리는데 제가 그거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어떻게 몰라도 이렇게 모를까? 한농대조차도 이렇게 모를까? 그래서 지금 이제 농촌진흥청에다가 예를 들면은
뭐 논산에 딸기를 농사 짓는다 그러면은 이게 딸기 농사 시설하는 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땅도 사야 되는 거고 또 재배 기술들이 어떤 것이 있는 건지 이거 다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술 창업을 우리가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시군마다 또 지원책이 또 다릅니다. 또 축사를 지으려 그러면은 조례를 또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총망라하면서 시군에서 지원되는 사업들,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들, 농어촌 공사에서 지원되는 사업, 유통공사에서 지원되는 사업, 그다음에 농식품부에서 지원되는 사업, 농촌진흥청에서 시범 사업하는 사업이나 개발된 기술들이 뭐가 있는지를 알고 창업을 해야 성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네트워크를 기술센터를 통해서 다 수집해가지고 플랫폼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딸기 농사 700평을 농사 짓겠다라고 판단한다 그러면 논산에서 700평 농사 지면은 어떤 시설물들이 더 필요하고 1차 연도에는 어느 정도의 수확물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뭐 5년 차부터 원리금을 갚아 나가야 한다 그러면 그때 소득하고 원리금을 갚는 거하고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에 모델화 시켜서 제공해 줄 수 있는 네가 어디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더 유리하고 또 기술 획득하기가 쉽다 하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해서 좀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일단은 11월까지, 금년도 11월까지 기본적인 자료들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그걸 좀 이거를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2023년부터는 이게 금융까지 연결시켜가지고 내가 어떤 경영 위기가 왔을 경우에는 경영 효정 자금을 어떻게 쓰는 건지, 또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연계시켜서 이게 종합적인 플랫폼을 한번 구축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촌 지원국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작업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품목별로 또 축종별로 이렇게 좀 나눠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지금 밑그림을 그리고 있고 11월 달 되면 아마 초안이 돼가지고 아마 시범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렇군요. 처음 그 농업을 시작하는 청년 창업농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촌 활성화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여성 농업이 있는데요. 사실 여성 농업이 없다면은 이제 우리 농촌도 사실상 유지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만큼 여성 농업인들이 그 자부심을 가지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져야 되는데 농촌진흥청도 이런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진흥청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기초 연구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성 농업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게 남성들은 이게 농사만 지면 되지만은 이 가정도 꾸려야 되고 또 농사도 같이 또 거들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또 허리를 굽혀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쪽에 종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근골격인 질환이라든지 또한 또 여성으로서 갖춰야 될 어떤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기가 상당히 힘든 것이 또 우리 농촌 현장에서 보면은 많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통계들부터 저희들이 잘 좀 이게 해야 정책의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여성 농업인들에 대한 근익을 향상시키면서 또 여러 가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가축 질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여성 농업인들이 농촌의 주류화가 돼야 한다고 이야기들을 하지만은 그게 쉽게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농식품부라든지 보건복지부 같은 데 연계를 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K-팝, K-방역 이런 다양한 이제 K-문화들이 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우리 농업 기술 분야도 개발도상국에 이제 많은 도움을 주는 그 K-농업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상은 어떤가요? 지금 외교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ODA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ODA 사업을 할 때에 그 좀 개도국에서는 가장 절실한 것이 우리가 70년대에 또 60년대 후반기에 때 우리 한국이 그때 안고 있던 식량 문제, 이 문제를 가장 그 경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아젠다로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다행스럽게 지금 22개국의 코피아 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45개국들이 그 대륙별로 이게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식량 품종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가 통일배를 통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했듯이 세네갈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우리의 갖고 있던 뭐 통일배 계통의 품종들이 들어가 가지고 품질도 좋고 또 수량도 한 두세 배씩 나오니까 상당히 이게
엄청나게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장을 제가 간 지가 벌써 지금 한 7개월 정도도 안 됐는데 감사장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코피아 센터라든지 예. 이 협력체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기들이 새로운 희망을 얻고 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지금 그 농업 기술들 우리나라의 농업 기술들을 자기 나라에 잘 적응시키면서 하나의 동기부여를 하면서 또 우리 새마을 운동 같은 이런 정신 운동까지도 좀 연결시키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K 농업이 하게 되면은 이게 K 농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K 농업이 성공한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 농기의 수출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렇죠. 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체들이 뭐 1억 불 이상의 수출을 계획하는 나라들은 대부분이 보면은 우리 코피아 센터가 가가지고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준 데고요. 예. 또 개도국들이 무역이 많이 늘어나는 나라들을 보면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그 K 농업을 저희들이 도입을 했더니 이 대한민국에 하는 것들은 다 믿을만하다 하는 것들이 이 저변에 싹 깔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마중물이 되고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K 농업은 우리가 앞으로 더욱 더 투자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성공 사례들을 자꾸 이게 개발해서 홍보도 하면서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의 파이를 키워 나가는 중요한 핵심 과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지난해 5월이었죠. 그 한국의 농업 기술로 그 아랍에미레이트 사막의 그 벼 시험 재배를 성공했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그 후속 그 얘기를 좀 전해주시죠. 예, 아랍에미레이트가 전량을 쌀을 수입해 먹는 나라지만은 1인당 쌀 소비액이 소비량이 우리가 한 59kg 정도 되지 않습니까? 95kg나 먹는 나라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작년도에 저희들이 그 우리나라 품종을 가져가가지고 아심이라는 품종을 가져가가지고 시험 재배를 했더니 오히려 일조량도 많고 해서 우리나라보다도 한 30% 정도 이게 수량이 더 나온 결과를 저희들이 획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아랍에미리트에서도 기후변화 대응부 장관이 직접 우리가 지금 시험 재배하고 있는 데를 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수시로 보고 있고 한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거기가 좀 물이 문제입니다. 물 바다 해수를 담소화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 물을 양을 갖다가 한 70% 정도로 줄여가지고 30%만 물을 주면서도 그 수량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아마 대대적으로 그 사막 지역이 이제 이 논 지역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투트랙으로 이제 갖고 있는 게 물 문제에 대해서 농어촌 공사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재배 기술이라든지 물 전략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 아마 작년도에 11월 달에 파종된 것들이 한 지금쯤이면 수확철이 다 돼갔는데 이제 물을 좀 줄이다 보니까 수량은 애당초에 물을 완전히 줬을 때보다는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다양하게 더 물을 무조건 70%를 줄일 게 아니고 한 50%만 줄이는 것도 한번 해보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실험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서도 작년도에 보면은 아랍에미리트의 10대 누수에 이 부분이 더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원전도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우리 오히려 원전보다도 이게 지금 쌀 생산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성공 사례를 찾아내는데 그쪽 나라에서도 이게 사실은 우리가 뭘 한다 그러면 상당히 지원도 많이 해줍니다. 뭐 이게 비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모든 또 기반 시설을 하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우리한테 지원해주고 있어서 아마 좋은 성과가 날 것 같습니다. 아마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건 하는 그 과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아랍에미레이트에 원전을 수출하는 것보다 그 쌀농업을 수출을 해서 그 나라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네. 자, 우리 농업 기술의 활용만큼 반가운 소식이 또 있는데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제 농식품 수출 실적이 증가를 해서 세계 시장에서 한국 K푸드의 이제 가능성도 또 경쟁력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성과 뒤에는 또 농진청의 역할도 또 노력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진흥청에서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다 지금 수출액이 줄었지만 우리 농업 부분에는 7.7% 정도 오히려 증가했지 않습니까? 7.7%. 예, 그러니까 증가 한 75억 불 이상을 지금 수출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갈목할 만한 게 이제 딸기라든지 또 그 이미 우리나라 품종은 아니지만 샤인머스킷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분용 보호가 해제된 품목이 있습니다. 예. 그런 품목의 수출도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이 딸기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생산량의 한 2%밖에 수출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6천만 불 정도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잠재력은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군요. 합니다. 예. 파프리카가 막 1억 불 달성하듯이 예. 제2의 파프리카가 딸기가 곧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게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배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수출국에 해당되는 그 수확국 관리에 관련된 예. 포장 문제라든지 예. 이런 것들 또 수송 과정에서 예. 품질이 빈질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예.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개발해서 우리 신선 농산물들이 또 해외에서 각광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합니다. 오는 이제 2024년까지 세계 채소센터에서 모든 종자를 농촌진흥청에 이제 중복 보관을 한다. 아마 이제 백값으로 네.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근데 그게 어떤 얘기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전자원 보유 순위로 따지면은 작년도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예. 작년도가 일본보다도 우리나라가 유전자원을 더 많이 확보하면서 일본을 6위로 밀어내고 우리나라가 5위로 올라가는 그런 성과를 거둔 그렇습니까? 해입니다. 예. 그래서 유전자원 이 보유국을 따질 때 이제 5위 이 수준으로 올라간 거고요. 그 속에 이제 우리 그 세계 채소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채소센터가 뭘 하느냐 하면은 개도국들 또 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위생상의 문제가 많은 이런 나라들에 대한 그래서 종자들을 보호해주면서 식생활을 개선해주고 하는 그런 종자 유전 자원을 보급해주는 개도국의 그런 이제 채소 분야의 센터입니다. 이게 지금 대만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종자 보존에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센터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전 자원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그것으로 인정을 받고 저희들이 이제 보관하게 된 겁니다. 이 유전 자원들은 또 아시다시피 이게 생물 자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게 한 3% 정도밖에 모른다는데 이런 유전 자원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또 채소 산업에 우리가 과거에 그 IMF 때 채소 종자 회사들 다 거의 팔아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한 90% 이상이 다 회복을 했거든요. 그 회복을 하고 더 나아가서 또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자 전쟁은 참 정말 그 많은 일반 국민들이나 소비자들이 걱정하는 그런 분야이고요. 우리 학생들도 종자 전쟁에 대해서는 뭐 많은 질문들도 하고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분야인데 우리 국산 품종의 보급, 개발 이런 것도 진흥청의 중요한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그 진흥청이 이뤘던 뭐 성과 이런 것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종자 산업의 수준이 그 나라의 농업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자 산업이 얼마나 잘 정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농업 수준을 결정하게 되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로열티를 매년 한 2012년도 정도만 하더라도 한 200억 가까이의 로열티를 지불을 했던 나라였는데 작년도에 100억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한 95억 정도만 이제 로열티를 지불하게 되는 건데 결국은 이제 그 로열티도 보면 이제 대부분 이제 화해류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지금 많이 지금 로열티를 주고 있는데 또 저희들이 이제 로열티를 받는 것도 이제 생긴 거죠. 그게 한 25억 정도의 또 로열티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속도가 보니까 절반 이하로 지금 로열티 지불되는 것이 떨어졌고요. 또한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게 그 많이 재배되던 고시가리라든지 악기바리 같은 추청배 이런 것들이 재배되어 왔었는데 우리가 2023년까지는 거의 다 이제 국산화를 다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천이라든지 이런 가장 뭐 이천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보면 우리 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다 대체를 하기로 약속이 돼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2023년이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뭐 10,000헥타르 이하로 이제 외국 일본 특히 일본 종자들은 이제 빠져나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외국산 그를
재배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또 재해도 많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국산으로 대체하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성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예, 정말 그 반갑고 고마운 소식인데 그럼을 해서 우리 식량 안보도 굉장히 강화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수출 산업화도 가능해지고 네. 그렇겠네요. 대표적으로 뭐 소개할 만한 그런 품종들이 있을까요? 국화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우리 작업률이 0.6%였습니다. 0.6%. 예, 근데 이제 우리 백마라는 품종을 우리 국내에서 육종을 해가지고 그 백마를 심어서 일본에 오히려 수출할 수 있는 국화라 그러면 일본이 가장 센 나라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작업률이 거의 한 35%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럼 딸기도 아시다시피 이제 서량이라는 딸기가 거의 그 95% 이상의 국산에 하는데 매향, 서량, 그다음에 또 요즘 또 뭐 킹스베리 같은 큰 것도 하면서 사실은 딸기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그 작업화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딸기도 2005년도에 한 9.2% 정도의 국산 품종이 있는데 이제 90% 이상이 올라갔으니까 그렇군요. 이것도 이제 작업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양송이 품종에 세한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지금 저 버섯에 대한 작업률이 한 4%였는데 이 부분이 한 72%까지 또 올라간 것도 예. 있고요. 자, 앞으로 지능청에서도 이 종자 주권 또는 종자의 그 산업화를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올해는 뭐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지금 이제 우리가 밀 작업률도 올려야 되고 우리가 밀 소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예. 지금 쌀 다음으로 소비가 많아지는 게 지금 밀인데요. 예. 이 밀에 대한 품종을 우리 밀 삼총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품종을 저희도 육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 빵용으로 하는 그 황금알이라는 품종을 우리 육종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그 색깔이 있는 밀은 전부 다 하얀색으로 생각하는데 까만색 밀을 저희들이 육종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아리흑이라는 품종을 개발했고요. 밀가루를 먹으면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알레르기 반응을 제거한 오퍼리, 그러니까 알레르기를 프리하게 만든다 해서 오퍼리라는 또 품종을 또 육종을 해서 아마 보급이 기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밀이 되겠습니다. 이런 밀들이 하게 되면은 일본도 지금 한 12% 정도 작업률 끌어올렸다 그러거든요. 그 일본은 보면은 국수용 중심으로 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제빵용이라든지 이런 기능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밀의 작업률을 좀 올리면서 디지털 밀 산업을 재배하는 방법 이런 것들 연계시킨다 그러면 작업률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생산자나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맛도 있어야 되고 또 수확성이나 뭐 여러 경제성이 좋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수확과 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파괴를 활용해서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하여튼 품질 면에서는 이게 혼집만 안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밀이 굉장히 있다고 저희들이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수량성 면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 5월, 6월 달에 이제 장마철에 수확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이제 품질과 수량성에서도 조금 일찍 땡긴다든지 조금 또 오히려 쌀을 조금 더 늦게 해가지고 좀 조절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서 단계적으로 문제들은 우리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해결하는 방법들을 지금 연구 중에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필요로 하는 품종 개발 이런 것이 이제 원예 작물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또 곡물이 한정된 것이 아니고 자, 금년이 신축년의 해 아니겠습니까? 한우나 축산물도 지금 최근에 식량으로서 굉장히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쪽도 그 종자 개량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예, 지금 한우만 하더라도 1969년부터 이제 숫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량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현재를 보면은 체중은 그 당시 한 2배 정도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1등급 2플러스 출연율을 보게 되면은 거의 한 8배 이상의 출연율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이제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주로 이제 소를 이용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고기를 얻기 위해서 하고 있고 하니까 나름대로의 이제 그게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암소 개량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숫소 우리나라 지금 숫소 개량을 통해서 전체의 한 80% 이상을 특정한 유전자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숫소 개량을 해서 지금 공급을 해가지고 이 정도 성과를 올린 거거든요. 그럼 암소 개량을 하게 된다 그러면 또 좋은 더 높은 성과가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축산과학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시숫소의 개량, 그다음에 암소 개량 이들이 양 쌍두마차가 돼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 한우가
일본의 하우보다도 더 품질이 좋고 현재도 거의 뭐 더 좋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개량하고 또한 지금 경축 순환으로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면은 탄소 배출을 또 줄이는 배출을 줄여가면서 이 축산업을 또 해나갈까. 사실 축산에서 발생되는 탄소량이 예. 무시 못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 방법들을 연구를 해서 예. 이게 한우 산업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더욱더 공고하게 한우 산업이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 우리 한우 산업이 더욱더 우리 축산업 중에서 대표 산업으로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한 모색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을 보다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법률과 사업들이 이제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특히 농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특화 작물 육성 이것이 이제 농업계에 관심이 큽니다.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지역 특화 장목 그 법이 시행이 되면서 지금 전국의 69개 품목에 대해서 특화 장목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 또 농진청에서 지정한 거는 각 도별로 두 가지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각 도 기술원을 순회하면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 관심이 많은 부분이 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또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2개 품목이냐, 6개 품목으로 늘려달라. 또 어떤 데는 왜 우리는 이거보다는 이걸 하고 싶다. 막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그렇게 정한 건데 저도 그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역 특화 장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또 예산을 확장할 수 있는 개연성을 상당히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이걸 올해 대대적으로 좀 개편을 뭐 첫 해지만은 좀 개편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매칭 펀드로 이게 사업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원한테 권한을 주고 도원이 각 시군 센터하고 연계돼 가지고 사업을 좀 하게 될 텐데 지금 현재 보면은 장비가 한 100억, 그다음에 사업비가 10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장비를 떼고 한 400억 정도 규모로 좀 더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400억 정도 되는데 농촌진흥청은 200억 정도로 하고 도원에서 도비를 따라 이거죠. 도비를 그 지역이 균등회계거든요. 그러니까 200을 합치면은 400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게 주인이 있는 또 이게 이다 보니까 국회에서 더 늘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계신 데 대해서는 이게 지역 특화 품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걸 확정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상당히 성장 가능성이 많은 품목이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지방에 있는 거점 대학들하고 도원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이게 연구도 병행하면서 또 지역에 있는 이게 사업화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이 지역 특화 장목들을 말 그대로 그 지역의 대표가 되는 장목으로서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제를 선정하고 하는 것들은 좀 도기술원한테 이관해주고 우리 농촌진흥청에서는 한 400억 중에서 한 50억 정도만 갖고 있으면서 평가를 해서 잘하는 시군에 더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형태로 이게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 지역의 대표적인 또 뭐 여러 가지 관광산업이라든지 또 농촌 활성화 사업 이런 거 연계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거는 농진진흥청이 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법 중에서 우리가 농진진흥청이 갖고 있는 법이니까 치유농업법하고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활을 걸고 이걸 성공시켜내야 된다 하는 주문을 지금 우리 간부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전에 그 지유농업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지유농업도 이제 앞으로 그 농업의 그 새로운 가능성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진흥청에서는 어떻게 이걸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지유농업법 시행령이 11일 날 차관회의를 통과를 했고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될 거예요.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지유 농업을 하고 있는 농장 수를 한번 따져보면은 한 6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진흥청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데가 한 200개 정도 되고, 그래서 자생적으로 이제 또 된 데도 있고 하니까 600개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지유 농업법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 한국이 고도 성장을 할 때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고, 우리 농업 분야에 새로운 또 이게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좋은 아마 이게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경우에는 보면은 이게 건강보험료하고 또 연계돼 가지고 예. 어떤 그 치유농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쪽에서 한 70% 정도를 우리가 병원 가면은 70% 보존 받듯이 그렇게 보존을 받으면서 자기는 부담은 한 30%만 부담해서 이제 치유농업에 참여하고 우리도 그럼 그런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보건복지부하고 이 치유농업에 대해서도 하나의 이제 그 치료의 영역으로 치유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정신적 장애보다도 또 신체적으로도 또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독일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면서 예. 이 치유농업법이 이제 시행되는 만큼 정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육성하고 모델링화하고 사업화하고 예. 하는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준비를 해서 예. 치유농업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도시 근교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아마 예. 우리 농업의 한 영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준비를 해서 예. 치유농업법이 말 그대로 우리 농촌 사회에서 뿌리낼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그 지금 현재 한 600 농장 정도가 예. 그걸 하고 그러면은 앞으로 이것이 좀 성장해서 정착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숫자로 거의 필요하게 될까요? 사실은 작년도에 제가 체유 농장 하는 데를 한 두어 군데 갔더니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방문객들이 일단은 현재 우리나라의 형태는 단순히 와서 그냥 힐링을 하는 정도의 치유 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600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초보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좀 선진국에서 치유 농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특히 유럽 계통에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들어오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만이 그 사람들이 치유 농업을 영위하더라도 어느 치유 농장하고 예. 어떤 또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하고의 이 브릿지를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시스템화 시키고 필요하다 그러면은 오히려 병원에서 단순히 치료받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이면서 또 완전한 치료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증명해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또 브릿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들을 개발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계획된 많은 일을 하려면 그만큼 이제 예산이 필요할 텐데요. 올해 진흥청 예산이 1조 961억 원, 1조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 거네요. 이 수준이 이제 개청 이래 최대 규모라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충분한 규모인지, 물론 뭐 충분하다, 항상 뭐 충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턱없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디지털화를 빨리 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또 청년 농업인들이 기술 창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 지원이라든지 하나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어떤 토양을 만들어주는 그런 데 필요한 또 실증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기후변화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품종 개발, 또 재배 기술 개발, 또 그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품종을 도입해야 되는 거고, 품목을 도입해야 되는 거고, 그런 데 필요한 또 예산,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또 우리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여성 농업인들이라든지 고령화된 농업인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또 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 또 시범 사업 이게 뭐 열거하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예산이 지금보다도 한 두세 배는 더 많아져야 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흥청 사업은 뭐 상당히 인기는 좋습니다. 이게 다 거의 시범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거의 100% 보조 사업이고 또 80% 최소 80% 이상의 보조를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뭐 상당히 인기는 있지만은 인기인 만큼 이게 또 예산이 부족하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노지 디지털에 대한 실증 단지들을 갖고 곳곳에 만들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보여주기 위한 또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쨌든 아까 또 지역 특화 장목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뭐 10% 20% 올리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100% 이상 올려라. 그거 따고 못하고 하는 거는 청장과 그 예산 담당자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좋은 아이디어들이
어차피 정부 예산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파이가 있고 그 속에서 명분만 있으면 저희들이 따내는 거거든요. 또 특히 이제 탄소 중립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우리 농업도 농법도 바꿔야 되는 거고 그런 거에 걸맞게 좀 예산을 명분을 좀 살리면서 예산을 한 2배 정도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저 욕심상에는. 근데 2배 정도 와도 충분히 우리 지능청에 있는 조직과 인력들을 활용하면 또 기술센터와 도기술원을 활용한다 그러면 또 우리 농업인들하고 같이 한다 그러면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뭐 개청일에 가장 많은 예산을 땄지만은 금년도에 추진하지만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예산을 따서 우리 어려운 우리 농촌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에 집중적으로 좀 투입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능청이 하는 일들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그 성과가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에 성과를 이해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리는 노력, 이것을 통해서 지능청 예산이 좀 많이 늘고 좀 더 그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지금 뭐 우리 연구자들이 연구를 잘 해가지고 갖고 있으면서 그게 실용화가 안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사업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기술 보급 사업도 하나의 축이니까 그 기술 보급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실용화 재단이나 도원을 통해서 좀 대폭적으로 확정을 해야 되겠다. 연구도 물론 늘어야 되겠지만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실험실에 갖고 있는 그 성과들이 현장에서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그 청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시간이 다 지났는데, 자 끝으로 그 이 새봄 또 새로운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농업인 그리고 오늘 함께하신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하여튼 농촌진흥청 진흥공무원들은 극시의 척도라는 정신을 가지고 할 겁니다. 어려운 이 세상을 극복해 나가면서 올해가 신축년 소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가 또박또박 그 논을 갈고 하듯이 우리 농업인들이 필요한 기술, 그다음에 농업인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찾고 그것을 하나씩 해결해 주는데 우리의 미래카나마 모든 역량을 다 총동원해서 올해 한 해는 코로나도 극복하면서 우리 농업이 하나의 새로운 탈바꿈을 할 수 있는 이 디지털 농업, 청년이 돌아오는 그런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 그 청장님의 열정과 의욕, 에너지 이런 것과 그다음에 진흥청의 그 연구 역량이 합쳐져서 우리 농촌진흥청이 그 한국 농업을 다시 살리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기반으로서 충실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농업의 미래를 위해 고착화된 틀을 깨고 세기를 개척하는 것은 힘들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농업당국은 올 한 해 농업 농촌이 마주한 위기를 극복하고 살고 싶은 농촌, 삶이 행복한 농업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표방하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이 농업 현장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